2021 시즌 이후 오랜만에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메인 레이스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테지만 레이스 막판 치열한 선두 싸움 중 1등과 2등을 달리던 드라이버들이 부딪히며 한 명은 리타이어, 다른 한 명은 포디움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있었고, 이 일로 페널티도 부과되면서 누구의 과실이 더 크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개개인의 생각과 의견은 다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나 특정 드라이버를 비하하거나 선 넘는 비난을 하는 글은 모두 삭제하고 차단하겠습니다. 2023 시즌 무려 1200번의 트랙 리밋 바이올레이션 조사와 40개가 넘는 랩타임이 삭제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는 2024 시즌을 앞두고 트랙을 부분적으로 손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덕분에 폴포지션 랩타임은 작년에 비해 0.2초 정도 늘어났지만 트랙 리밋 조사의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더 매끄러운 그랑프리 주말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스필버그에서 무려 5년 연속 폴포지션을 차지한 레드불의 맥스 베르스타펜이 6년 연속 폴포지션을 차지함과 동시에 스프린트 레이스 폴포지션, 스프린트 레이스 우승까지 챙겨가며 자신의 커리어 5번째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우승을 노렸습니다. 최근 무시무시한 상승세를 보여주며 폼이 올라온 맥라렌과 랜도 노리스는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 2번 그리드,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3등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우승에 실패했지만 메인 레이스에서 2번 그리드를 차지하며 메인 그랑프리에서 자신의 커리어 2번째 우승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중하위권 팀들이 3스톱 피트인 작전을 택했고 포인트권 드라이버들은 대부분 2스톱 피트인 작전을 택하며 안 그래도 주행거리가 짧은 서킷에서 트랙 포지션이 혼란스럽게 뒤엉키게 되었고, 레이스 막판 여러 번 추월을 노리던 노리스가 필사적으로 수비하던 베르스타펜과 부딪히며 둘 다 타이어 펑처로 포디움에 오르는 데 실패했습니다. 조용히 레이스 내내 자신의 포지션을 지키며 3등을 유지했던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이 자신의 커리어 2번째 우승을 오스트리아에서 차지했고, 맥라렌의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자신의 커리어 4번째 포디움을 2등으로 장식했으며 아직까지 다음 시즌 시트를 확정짓지 못해 구인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페라리의 카를로스 사인즈가 3등으로 체커 플래그를 받으며 이력서에 한 줄을 더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그랑프리에 앞서 FIA는 오스트리아 그랑프리가 열리는 레드불링의 마지막 코너에 미니 자갈밭을 추가하면서 트랙 리밋을 지키지 않는 드라이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트랙 리밋을 표시하는 흰색 라인은 원래 연석의 가장자리 부분보다 더 바깥쪽으로 다시 페인트 칠했고, 기존의 연석 폭을 좁히면서 흰색 라인부터 자갈밭까지의 거리를 1.5m로 조정했습니다. F1 차의 폭이 2m이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트랙 리밋을 어기면 거의 100%의 확률로 자갈밭에 빠져 랩을 망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라이버들이 알아서 트랙 리밋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번과 3번 코너에는 기존에 존재한 소시지 모양의 연석이 유지가 되었고, 4번, 6번, 8번 코너에도 흰색 라인의 위치를 조정하며 자갈밭과의 거리를 1.8m로 변경했습니다. 왜 마지막 코너와 같은 1.5m로 통일하지 않았는지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었고, 결국 통일성 없는 자갈밭 디자인 덕분에 퀄리파잉에서 피해를 본 드라이버가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레드불 링의 새로운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했고 별 문제없이 스프린트 레이스까지 진행된 가운데 퀄리파잉에서 맥라렌의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트랙 리밋 문제로 랩타임이 삭제되면서 4번 그리드에서 7번 그리드로 밀려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스튜어드들은 피아스트리가 6번 코너에서 트랙 리밋을 어겼다는 판결을 내렸고, 피아스트리와 맥라렌은 바로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스튜어드들은 저화질의 사진과 TV 중계 화면을 근거로 페널티를 내렸다고 발표했고, 맥라렌은 자신들이 준비한 증거물과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을 제출했음에도 공식 항의에 필요한 양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튜어드들의 결정에 대해 피아스트리는 이렇게까지 트랙 디자인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매한 트랙 리밋 문제가 있다는 건 창피한 일이다. 난 절대 트랙 리밋을 어기지 않았다. 아마 모든 세션을 통틀어 가장 좋은 라인을 6번 코너에서 탔을 것이다. 왜 그 많은 돈을 마지막 코너에만 투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트랙 리밋이 애매한 코너들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말이다 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빠르게 왼쪽으로 꺾이는 7번 코너 진입을 위해 6번 코너 진입 시 최대한 오른쪽 바깥으로 붙는 라인을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선택했고, 마지막 코너와는 다르게 흰색 선부터 자갈밭까지의 거리가 1.5m가 아닌 1.8m였기에 애매한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캐나다 그랑프리부터 도입한 업그레이드 패키지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페라리는 오스트리아에서도 고속 코너에서 생기는 폴포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인즈는 고속 코너를 제외한 다른 구간에서는 업그레이드 패키지가 성능 향상을 가져다 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고속 코너에서 크게 감속해야 하기에 전체적인 페이스 향상을 이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고속 코너가 많은 서킷일수록 페이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팀은 이 문제를 영국 그랑프리 전까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대규모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도입한 비자 캐시의 말비는 오스트리아에서도 의미 있는 성능 향상을 이뤄내지 못했고 결국 FP 세션부터 다니엘 리카르도와 유키 치노다에게 각각 다른 파츠들을 장착하며 업그레이드 패키지의 문제점을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FP 세션을 앞두고 리카르도는 업그레이드 패키지가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완전히 다른 셋업과 다양한 파츠 조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다. 스프린트 레이스가 열리는 주말이기에 원하는 만큼 테스트를 할 순 없겠지만 벌써부터 새로운 파츠들을 포기하고 예전 스펙으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를 앞두고 맥라렌은 새로운 프런트윙과 전방 서스펜션을 도입했습니다. 계속해서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저속 코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업그레이드 패키지였고 고속 코너와 저속 코너 페이스의 밸런스를 잡기 위한 노력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맥라렌의 감독인 안드레아 스텔라는 마이애미에서 도입한 프런트윙을 진화시킨 새로운 윙이다. 전체적인 컨셉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했기에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도입해 저속 코너에서의 페이스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플랩 디자인 변경과 꽤 큰 엔드플레이트 디자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이 조금 더 둥글게 변했고 메인 플랩과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던 부분도 더욱더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메인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중위권에선 치열한 순위 다툼이 있었고 6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샤를의 안쪽을 8번 그리드에서 시작한 레드불의 세르히오 페레즈가 파고들었고 바깥에서는 7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피아스트리가 추월을 노리는 바람에 샤를은 꼼짝없이 가운데에 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바깥으로 돌던 피아스트리와 충돌하며 샤를은 프런트윙 데미지를 입었고 첫 번째 랩이 끝나고 바로 피트인하면서 선두권에서 멀어졌습니다. 5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메르세데스의 루이스 해밀턴이 4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사인즈를 상대로 추월에 성공했지만 트랙 리밋을 어기면서 추월을 했기에 7번째 랩에 포지션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스톱 피트인 작전을 통해 미디엄, 하드, 미디엄 타이어가 사용될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하위권 팀들은 처음부터 3스톱을 염두에 둔 이른 피트스톱을 10번째 랩부터 진행했고 하위권 팀들과는 다르게 포인트권 팀들은 처음부터 계획한 투스톱 작전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베르스타펜은 노리스와의 거리를 벌리며 첫 번째 피트스톱 직전 5.7초까지 차이를 냈고 23번째 랩에 피트인하면서 하드 타이어로 교체했습니다. 노리스는 베르스타펜을 따라 같은 랩에 피트인하며 동일한 타이어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베르스타펜은 5초에서 7.4초까지 거리를 더욱더 벌리며 노리스로부터 달아나는 듯 했고 51번째 랩에 피트인해 이미 다른 세션에서 사용한 미디엄 타이어로 교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레드불은 베르스타펜의 후방 왼쪽 타이어를 한 번에 빼지 못하며 시간을 지체했고 결국 6초대의 피트스톱을 기록하며 바로 뒤에 피트인한 노리스보다 3초 정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 둘의 거리는 3초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트레인을 빠져나오자마자 베르스타펜은 4번 코너에서 락업했고 노리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르스타펜과의 거리를 1초 미만까지 줄이며 DRS 사용 가능 거리까지 따라잡는 데 성공합니다. 노리스는 계속해서 3번 코너에서 베르스타펜을 추월하기 위해 안쪽과 바깥쪽을 가리지 않고 공격했지만 베르스타펜은 아슬아슬한 수비를 보여주며 쉽게 추월당하지 않았습니다. 59번째 랩 3번 코너에서 노리스가 다시 한번 안쪽으로 파고들었지만 트랙 리밋 바깥으로 크게 돌며 베르스타펜을 트랙 바깥에서 추월했고 노리스는 결국 4번 코너 진입 직전 베르스타펜에게 다시 순위를 돌려줘야 했습니다. 이미 노리스는 59번째 랩이 시작하기 직전 이번 레이스 도중 3번이나 트랙 리밋을 어겨 스튜어드들로부터 흑백기를 받았기에 59번째 랩에서의 추월 실패로 5초 페널티가 확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리스는 포기하지 않고 64번째 랩 다시 한번 3번 코너에서 바깥쪽으로 추월을 노렸고 베르스타펜이 수비하기 위해 똑같이 바깥쪽으로 움직이며 부딪혔고 오른쪽 후방 타이어가 펑처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리스는 차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베르스타펜과 부딪혔고 베르스타펜도 왼쪽 후방 타이어 펑처를 입으며 피트인해야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베르스타펜은 10초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노리스는 차량 데미지로 레이스로 복귀하지 못했고 베르스타펜은 새로운 타이어로 교체하고 다시 복귀해 5등으로 레이스를 완주했습니다. 다행히 맥라렌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노리스의 차를 5초 동안 건드리지 않으며 노리스의 5초 페널티를 수행했고 노리스는 다음 그랑프리에서 그리드 페널티를 받는 걸 피할 수 있었습니다. 3등으로 조용히 자신만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었던 러셀이 오스트리아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고 피아스트리가 레이스 막판 사인즈를 추월하며 2등을 그리고 사인즈가 3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뒤로 하세 니코 훌켄베르크가 페레즈를 추월하며 6등, 그리고 팀메이트인 케빈 마그누센이 8등을 차지하며 더블 포인트를 획득했고 다니엘 리카르도가 9등으로 포인트를 얻는 데 성공했으며 레이스 후반 치열한 팀메이트 경쟁을 펼치던 알핀의 가슬리가 10등으로 에스타반 오콘을 밀어내고 마지막 포인트 한 점을 챙겨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사고에 대해 노리스는 레이스 도중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정해져 있다. 베르스타펜은 해서는 안 되는 주행을 반복했지만 페널티를 받지 않았다. 베르스타펜과의 싸움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이미 예상했고 분명히 공격적으로 수비할 것이고 애매한 규정의 한계까지 사용해 치열한 휠투휠 배틀이 될 걸 알고 있었다. 3번이나 베르스타펜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행을 했고 너무나 위험한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다. 베르스타펜이 추월당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이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 정도로 위험하게 수비할 이유가 없었다. 베르스타펜은 이미 충분히 많은 우승을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난 단순히 치열하지만 공정한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아슬아슬한 레이싱을 하고 싶을 뿐이지만 베르스타펜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내 주행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베르스타펜과 그의 능력을 존중하지만 가끔 필요 이상으로 위험하게 주행하는 경우가 있다. 단 한 번의 사고이고 이런 일은 늘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번 그랑프리의 결과에 실망했다. 레이스도 망쳤고 차도 심하게 망가졌다. 쓸 수 없는 파츠들이 꽤 많고 다음 그랑프리를 앞두고 필요했던 파츠들이다. 이번 사고의 여파가 실버스톤까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편 사고에 대해 베르스타펜은 엄청 위협적인 주행이 아니었기에 10초 페널티는 과했다고 생각한다. 절대 브레이킹 도중 라인을 변경한 더블 무브가 아니었다. 난 브레이크를 밟기 전 라인을 수정하고 있었다. 제3자가 볼 때에는 더블 무브처럼 보이겠지만 난 웬만한 사람들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주행이 규정에 위반되는 주행인지 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노리스도 차가 제어되지 않은 다이브밤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었다. 노리스는 무리해서 안쪽을 파고들며 내가 비키기를 바라고 있었다. 별로 좋은 주행은 아니지만 이 코너의 특성상 그런 주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도 노리스의 입장에서 추월을 시도해봤기에 이해할 수 있다. 사고는 그냥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뿐이다. 노리스가 추월을 시도하는 걸 확인했고 안쪽을 수비하려 했지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충돌했고 펑처가 났다. 나중에 노리스와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노리스와는 나이 차이 때문에 카팅과 주니어 레이싱 카테고리에서 같이 달려본 적이 없다. 이 일을 잊고 다음 레이스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재미가 없는 DRS 열차놀이로 시작해 베르스타펜이 압도적인 20초 차이로 우승할 거라 예상되었던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마저 흥행에 성공하며 2024 시즌은 2021 시즌 이후 아주 오랜만에 흥미로운 시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였던 베르스타펜과 노리스가 남은 시즌 동안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경쟁자가 되었고 과연 이어지는 영국 그랑프리에서는 어떤 재밌는 레이싱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